웨비나 강의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PPT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SMR에 관련해서 관심 있었던 분들, 그리고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니면 학생의 관점에서 아니면 사업 개발 부서에 있는 새로운 신사업으로서의 SMR, 그리고 그 SMR의 기초가 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미국 선진 원자로, 우리가 선진 원자라고 하면 어드밴스 리액터라고 하는데 별칭으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로 이제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 인류 최대의 과제인 만큼 그 대안으로서의 원자력 에너지와 그 원자력 에너지 시장 내에서 이미 게임 체인저의 프레임이 재편이 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을 보시면 가장 그 첫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맨하탄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큰 핵폭발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핵폭발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이 많이 이용됐다는 것은 최근에 방영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원자력이 참 무지막지한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이젠하워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놨던 이 원자력 발전의 파괴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인류의 어떤 그 희망을 담아서 아톰 포 피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원자폭탄을 좋은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훈련,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 등등이 있어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그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E = mc 스퀘어,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죠. 질량의 에너지 등가 법칙을 주장했고요. 이 공식이면 별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실험과 우리가 실용화하는 어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해서 1939년도에 엘리코 페버리는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인 허버트 언더스는 핵분열에서 발생이 되는 중성자주를 발견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라늄은 핵분열 시에 2개에서 3개의 중성자를 내면서 연쇄 반응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E = mc 스퀘어에 대해서 어떤 실험적인 선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제어된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CP1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더미에서 1942년 12월 2일 2차 세계대전 때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 사람들은 연쇄 핵분열 그리고 제어된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하고 입증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노심은 흑연 블록을 감속제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 우라늄 연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돌 같은 데 안에다가 그래파이트 안에다가 이제 우라늄 펠렛을 집어넣는 사진입니다. 이 반응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바노미터 차트에 의해서 중성자 분포가 기억되었고 자발적 지속 핵 반응이 성공적으로 달성됐다는 것을 이제 28분 동안 관찰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지금 일어났던 이 실험 속에서 이런 어떤 입증 속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게 발생이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지만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이 기본적으로 이 원리로서 모형으로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까지 과학은 사이즈와 구체적인 숫자로서 표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원자핵의 질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E 이퀄 MC 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과학자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자핵 질량 그리고 질량 단위, 원자량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용이 더 쉽게 계산이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아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의 합이고요. 그것은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고. 전자는 대단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질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의 원자 질량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 우라늄 원자의 질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AMU라는 단위로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원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원자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라늄 235가 있고 우라늄 238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우라늄 235는 0.2%고요. 그리고 자연상에 있는 238은 9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와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자수는 표와 같습니다. 입자의 특성을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분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시간에 나타난 내용들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라늄 235가 있고 우라늄 238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눌 때 여러 가지 핵종 그룹들이 있는데 그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가 동일하고 중성자 수가 상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중원소라는 것은 뭐 핵자 수 동일하지만 중성자 및 양성자는 상이하는 것이고요. 중성자 수 동일, 양성자 수 상이한 것을 동중성자 원소라고 부르고 핵 이성체라고 또 부르는 핵종도 있습니다.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동일하고 에너지 상태가 상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으로 아는데 우리가 보면 동위원소 치료라 암치료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위원소 치료가 뭐지? 이런 거구나. 양성자 수가 동일하죠. 중성자 수가 상이하거나 이런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그 더미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면 그 속에서 일어났던 체인 리액션은 그 핵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핵 분열은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나눠지는 현상이고요. 아까 보셨던 우라늄 235,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이제 핵 분열 물질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분열이 가능하구나. 그 분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죠. 연쇄 반응은 중성자에서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반응식도 만들어 놓고 인류는 점점 더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서 두 가지 이렇게 분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핵분열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아까 보냈던 반응식은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5 우라늄 235를 기준으로 하면 중성자를 흡수해서 두 개, 세 개가 이제 핵분열로 이제 중성자가 이제 나오면서 분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열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제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열 에너지가 나오면서 두 개, 세 개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235에 이제 흡수가 되면은 동일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연쇄 반응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나오고 또 분열되면서 두세 개가 중성자가 나오고 그 중성자가 또 다른 쪽에 있는 우라늄을 때려서 또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가 계속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도미노처럼 여러 개가 많이 나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아까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E 이퀄 MC 스퀘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원자력의 에너지는 그 질량이 감소되면서 그 감소된 에너지가 핵 분열 전과 후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 질량 감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질량이 감소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고 고밀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핵분열이 있을 때 200메가와트 일렉볼트가 나오고요. 핵분열 다음에 또 요즘에 핵융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 융합은 3.27메가 일렉트릭 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실습에서 많이 보는 석탄은 뭐 several 일렉트릭 볼트에서 엄청나게 작은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핵분열 전후의 질량 차이에서 나온다. 그 가보연의 질량이 없어진 만큼 그것이 열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아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추후에 원자로의 그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속중성자나 열외중성자, 열중성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핵분열 시 생성되는 에너지가 높고 속도가 매우 빠른 중성자가 있고 열외중성자는 속중서와 감속지와 충돌해서 열중소로 되는 중간 과정의 중성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중성자는 속중성자가 감속자와 충돌하여 에너지가 낮고 속도가 늦은 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면 딱딱딱 뭐 나눠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핵 물리 세계는 그 통계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입자들,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추후에 원자로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성자를 감속제를 통해 가지고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사진에 보셨던 그래파이트가 우리 첫 감속제로 쓰였는데요. 그 속중성사와 충돌해서 에너지를 빼앗아 열중용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라늄 235는 아까 자연계에 작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열중성사에 의한 핵분열에 이제 반응이 되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우라늄 235는 속중성사에 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유가 중성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속제의 종류에는 경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H2O. 그리고 또 중수가 있습니다. D2O. 그리고 흑연, 베릴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감속제의 구비 조건은 원자 번호가 작고 중성자 흡수가 적고 연절달, 방사 등등이 있습니다. 중성자 증배 개수가 아까 2개, 3개 나오는 그 컨트롤하는 어떤 그 중성자의 개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자로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로가 다시 임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라는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원자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원자로를 다시 킨다, 작동이 된다. 그 얘기를 임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중성자의 증배 개수가 1로 일정한 원자로 출력을 유지하고 미임계는 증배 개수 1보다 작아서 출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초임계는 이제 증배 개수 1보다 커서 원자력 출력. 우리가 이제 산소가 이제 똑같은 비유가 아니지만 산소를 통해서 산소가 많아지면 이제 불이 더 많이 타고 좀 산소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로 보면 이제 원자로와 원자폭탄이 무슨 차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의 상형 원전은 우라늄 235를 많이 쓰는데요. 그 우라늄 35가 한 4%에서 5%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이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내는데 맥주를 보시면 우리가 알코올 농도가 이제 5%, 3.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은 우라늄 235를 95%로 아주 고농축으로 농축을 해서 그 알코올 램프에 보면 에탄올이 타는 그 정도의 아마 99% 그 5% 이상의 그런 어떤 농도로서 이제 태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그림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제 모식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어떤 핵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기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본에 있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쿨런트나 어떤 용지를 돌려서 펌프로 돌려서 우리가 그 펌프에 있는 열을
2차 측에 있는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2차 측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 형식이고요. 그 열은 곧 터빈을 돌리게 되는 우리 증기 발생기, 증기 발전, 우리 옛날 산업혁명에서 증기 발전에서 뭔가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제너레이터 7번에 있는 발전기로 가서 이제 그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전기로 이제 발생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참고로 화력발전은 보일러 내에서 연소하는 이제 석유, 석탄, LNG 등을 떼어 있습니다. 그 LNG 등이 요즘에 뭐 석유, 석탄 이런 걸 떼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라늄은 그 고밀도 에너지입니다. 한 우라늄 펠렛, 우리 거미배어 같은 손톱만한 크기의 그 펠렛이 120갤론의 오일과 1톤의 석탄, 그리고 17,000 큐빅피트의 내추럴 가스와 맞먹는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푸프리부터도 되게 작습니다. 1 스퀘어 마일에 비교를 하면 풍력 에너지에 비해서는 뭐 360배,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 요즘 태양광 발전 많은데 75배가 더 많은 면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은 토지 자본 노동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지시로 방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방사선이 많이 무서워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그 약간 어떤 공포나 어떤 안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던데, 우리가 유럽 여행 이래시 이제 연간 방사선 조임령 보면 이 자연에는 이미 방사선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방사선에다가 7을 더한 247mg입니다. 그 247mg은 어느 정도냐? 유럽 뭐 원전 주변 설량 목표치가 5라면 그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건 7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뭐 우리가 우리 건강검진 할 때 X선 촬영도 많이 하시고, 그 가슴 뭐 CT 같은 것도 아니고 암 치료까지 하셨습니다 요즘. 그래서 암 치료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사선은 그렇게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은 아주 그 이산화탄소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앞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절감 때문에 생길 큰 시장들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 거래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탄소 절감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타입에 대해서 상용 원전, 큰 원전 있지 않습니까? 큰 원전에 대해서 이제 이 PWR이라는 형태, 것이 아까 처음 봤던 그 가압 경수로고요. 물을 가압해서 경수를 경수를 가압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노심이고요. 아까 왼쪽에 봤던 노심 속에 있는 원자로가 해결로 집합체라고 합니다. 퓨어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요. 뭐 티피컬하게 17x70로 이렇게 연료봉설, 이 연료봉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거미배어 같은, 아니면 뭐 사이즈의 어떤 펠렛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 월성 쪽에 가보시면 그 가압 중수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압 중수로는 이제 헤비워터, 아까 D2O라는 중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D2O를 사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PWR과 PHWR 이 두 가지 타입의 원자로가 있다.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모양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 어떻게 해서 최적화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공학적인 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연료도 약간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라는 235, 우라는 238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압 중수리 같은 거는 이런 식의 형태의 연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전소를 쭉 보시면 이런 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 많고, 사실 발전소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출입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발전소는 못 가봤지만 발전소는 이렇게 크게 터빈 건물이 있고, 뭐 개통 안에 있는 그 원자로 둠 안에 있는 개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뒤에 보시면 연료 건물이 있어서 연료가 나오고 또 사용하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역이 있고요. 그 C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컴포넌트들이 안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거기서 쭉 빼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하는 터빈 쪽 건물이 이렇게 해서 건물 배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엄청난 가치 사슬, 밸류 체인, 서프라이 체인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가치 사슬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부품이 하나 조달이 안 되면 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자 품목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연료, 그리고 구조물, 그리고 설계 한번 엔지니어링 하는 어떤 그것도 이제 용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용역이 구성돼서 원자력 발전소 크게 보면 그런 어떤 가치 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개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최적 탱크, 안전주의 탱크, RCS 배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설비가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아까 돌리는 터빈 발전기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가 다 부품으로서 원자력 발전, 원자력 산업의 이제 가치 사슬 구조가 되고요. BOP라고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보조기기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원자력 전기가 제대로 생산을 서포트하는 그런 계통으로서 주변압기, 주재반, 복수기, 펌프, 해수순환 펌프 등등 지지격자, 예측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컴포넌트가 원자력 연료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발전소 아까 구조물은 그 큰 아까 그 발전소 건물 배치도 있어 보셨던 것처럼 건물이 있고요, 보조 건물이 있고 냉각 지수 구조물, 매설 구조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어 이게 공사가 들어간다, 시빌 워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 크레인을 일단 크레인으로 이제 설치를 많이 하게 되고 원자로를 설치하고 증기 발생기 설치하고 냉적계 펌프 설치하고 가압기 설치하고 그걸 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용접하고요. 그리고 내장품 설치하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상업 운전을 하게 되는 건설 과정과 이제 운전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그 원자로를 매달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안전하게 숙련된 어떤 원자력 기술자들이 이 원자로를 건설하고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나라는 원자력 강국으로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아까 이런 시빌 워크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항상 이제 외국 쪽에서 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강한 이제 디펜스 뎁스라는 어떤 개념에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원자로 이 안에 있는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처럼 보시면 아까 원전 연료 펠렛을 그 피복관 안에다가 넣어서 1중, 2중 그리고 또 아파트 바깥에 있는 방벽으로서 외벽, 내벽 그 다 내부 철판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걸 이용해서 안전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원자력 발전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대강 어떻게 우리가 그 질량 감성 에너지를 전기로 뽑아내느냐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것을 러프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원자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보면 아이폰도 여러 가지 아이폰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폰 5, 아이폰 S 이렇게 오면서 지금 아이폰 가듯이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가 처음에는 우리 컴퓨터의 발전이 큰 컴퓨터로 주로 이제 개선을 하고 두 번째는 2세대로 가면 좀 약간 줄어들면서 3세대로 가서 도스 체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4세대로 윈도우스 체제가 나와서 5세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의 진보 과정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본 큰 원전에서 이제 작은 원전으로 가는 것들이 좀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작은 걸로 가면 원자력 우리 손에 원자력 배터리 같은 걸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은 Gen 1, Generation 1, Generation 2, Generation 3, Generation 3.5, 그러니까 3세대 플러스 3.5세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4세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연도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3.5세대와 4세대를 개발하는 그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고 좋은 에너지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보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를 아빠 나 이렇게 하겠어요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아들아 하지만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원자력법의 체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기술과 좋은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이제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걸 대한 컨트롤하고 제어낼 수 있는 어떤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원자력법 체계도를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핵비확산 수출 통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까 아톰 포 피스라고 해서 유엔은 연설한 그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 국제법상, 국제 체제상 그 핵을 이제 확산되기를 이제 막는 어떤 체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으로도 있고 각 나라에서 제정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선을 잘 이행하려면 무엇을 하죠? 한미협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1, 2, 3 어그리먼트 같은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평화적을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제약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비확산 수출 통제 말씀드린 것처럼 핵비확산 수출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강산 개발, 방사선 물질, 핵연료 장비 그런 것들, 그리고 시설 건설 운영 같은 것들, 그리고 방사선 어떻게 방어하느냐,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느냐, 해관부 보안, 운송, 손해배상 등등이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사이즈로 보면은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거로 가는데, 이게 지금 완성기에 있는 SMR은 50%가 이제 3세대 또는 3.5세대 경수로 기반이고, 나머지는 4세대 금속로, 가스, 용융로입니다. 오른쪽에 중성자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타입이 또 달라지고요. 냉각제가 뭐였다면 각각의 고유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IAEA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있던 것. 오른쪽처럼 보시면 연료가 이 붓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소라는 연료고요. 약간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IAEA 기준에 따르면 SMR은 300 미만 용량의 이제 모듈이고요. 그리고 4세대 비경수 원자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전력 공급 없이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후쿠시마 때 전력 공급이 끊겨서 노심이 멜다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완전 비동으로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보면 금융 비용도 절감이 되고 다양한 용도의 수요에 부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찍은 데려가주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원조 일본 커브가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우리 SMR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규모에 의한 경제성을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고 설명입니다. 주로 SMR은 작은 연력 설비 용량을 가진 국가들, 필리핀 뭐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 용량이 가진 나라의 사설 기업들, 그리고 많이 전력을 필요한 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읽어보시면 이 석탄 발전소를 교체하는 그 가장 최적의 원자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제 SMR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들어보셨지만 USS 노틸러스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SMR의 이제 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틸러스는 26년간 운영되다가 태웠고, 엔터프라이즈는 52년간 운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다 육군이나 공군에서도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까지 만드는, 물론 이 추진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200시간을 운전하다가 아마 실질적으로 쓰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접근 방식은 그때의 접근 방식이 지금 SMR의 과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원자로뿐만이 아니라 기차, 대양 육상 운송 차량, 심지어 원자력 탱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시연해 왔습니다. 모두라도 그때 있었고요. 개념도 현장 건설 최성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빨리 이렇게 이제 배치하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연료 피복으로 처음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이미 1950년도 2000년 사이에 군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던 것이죠.
2002년도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시장의 변화나 어떤 선택적에 의해서 이제 SMR이 이제 뭐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그 안보적이나 미국 어떤 그런 그 정책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RI 프로그램이 보면 그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SMR의 원형들이 시작이 됐죠. 뉴스케일 보시면 뉴스케일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좀 선진 원자로로 이제 뭔가 재편을 하자. 끊임없는 노력에서 젠포라는 개념이 또 생겨야 됐습니다. 젠포에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국제 프로그램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한국도 젠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는 이제 뭐 군사적 감시도 재조명되고, 뭐 지금 무엇보다도 요즘 AI 시대에서 오픈 AI 2027년부터 SMR로 전력 공급을 전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들이고, 이게 시장의 선택이 앞으로 AI의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심지어는 마리아나 건조 등으로 이제 SMR을 이용하겠다는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원자력 산업이 어땠나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앞으로 생각할 수 있냐인데 이 미국이 어떻게 되었냐를 보시면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이 이제 건설이 거의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재개가 되고 있죠. 보고를 3, 4호기. 높은 금융 비용이랑 에너지 수요가 둔화되고 천연가스, 뭐 균등화 발전 단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경제학에서 어떤 선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업체 아까 그 많은 그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급망 다 붕괴됐고요. 국제 영향력도 약화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항상 자기가 이제 1위가 돼야 되는 나라인데 완전히 추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시설이나 군 뭐 무기 이런 것들 사실 원자력이 이제 그 기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보에 이제 역할 위기가 왔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지금 뭐 엄청난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낸 대안이 미국 정책으로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야 우리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선진 원자로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회복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회사에서 통계 회사에서 예측한 선진 원자로가 지금 20%에서 43%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일렉트릭이 예상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북미 원자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뉴스케일이면 엑스에너지 그리고 뭐 올클로, 테라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 현황이 다 되어 있고 37 프로젝트가 이제 있을 것이고요. 마이크로는 아까 SML보다 더 작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2030년까지 18개가 이제 배치가 될 것이다. 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별 타당성 검토도 이 색깔이 보이신 것처럼 진행이 다 되어서 완료된 이제 그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는 벌써 이렇게 많은 거의 98종이죠. 예, 98종의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력에서 몇 가지 노용이 살아남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IA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 지금 아까 그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작점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 행정체계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규제위원회 그리고 에너지부 그리고 뭐 환경보호청 이런 식으로 원자력에 대한 규제가 이제 있는 타입이고요. 2020년대, 30년대 뭐까지 하겠다고 2017년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 이제 여기 검색해 보시면은 에너지부 사이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 원자로, 비경소형 선진 원자로, 초소형 원자로 그리고 이를 위한 다목적 시험로 뭐 선진 원자로 실증 사업을 할 것이라고 권고를 이미 2017년부터 큰 계획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법이잖아요. 그래서 NEIC, NEA, 니마, 에너지 액트, 인프라스트럭처 액트, 인플레이션, IRA 등등에서 이 원자력을 개발하고 증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와 있습니다. 또 이 규제 관점에서도 이제 규제 프로세스에서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규제 관점에서도
이렇게 35, 10 per part 30, 53을 통해 가지고 선진 원자로에 대해서는 빠른 방식에서 빨리 허가를 내줘서 이제 규제 장벽을 낮추고 또 심지어는 캐나다나 뭐 원자력 규제청, 영국 ONR 그리고 미국 NRC가 공동으로 해서 공동 리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이 선진 원자로를 이제 실용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한 국가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ARDP라고 해서 이제 또 이런 그 실증 사업도 국가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틸 테스트 리액터라고 해서 선진 원자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어떤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서 빨리 이제 어떤 검증이 돼서 이제 실용화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주목할 것은 이제 마이크로 뉴클리어 리액터라고 해서 뭐 오지라든가 군사라든가 우주에 관련된 아주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뉴스케일 파워 지금 SMR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나요? 그 SMR이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또 올라가고 이런 거 말씀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순환을 이용해서 냉각되고 전력 소모 없이 원자로가 안전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전 피동이 구현이 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보면 컴포넌트처럼 모듈식으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카세트 꽂듯이 이제 꽂아가지고 사용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뉴스케일이 이제 아이다호 내셔널 중에 12개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또 6개로 줄이고 설계 변경도 하고 막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이게 실패가 돼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이게 원자로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건가 뭐 이런 좀 뭐 이렇게 좀 실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뉴스케일은 계속 그 지금 루마니아라든가 미국 내에서 이제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이제 되겠습니다. 그 미국 정부도 이 SMR 사업에 뉴스케일에 많은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그냥 중단되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뉴스케일이 왜 안 됐나 개인적으로 보시면 뭐 금리 인상이 됐다, 유타 지역의 전력 상황이 이렇다, 뭐 경험 부족과 위험 부담이다, 뭐 충분한 수요 확보 실패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신형 원자로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게 위험하다, 뭐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지 세계를 리스크를 가져가기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유명한 빌 게이츠가 최근에 찹쌀을 뜬 그 나트륨이라는 테라파워의 원자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특이 한점은 두 가지 이제 열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큰 열저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전력에 대한 어떤 변동에 대한 어떤 출력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저번에 기사에 났지만 테라파워 이제 연료가 HALEU를 쓰기 때문에 연료 공급망이 지금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이제 그 연료를 이제 농축 이제 금지하는 법안도 이제 발표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발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뭐 발전소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는 교훈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소형 원자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제가 있느냐, 4가지 제가 생각한 4가지 대량 생산이라든가 기술 위험 완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준비돼야 되고 규제 뭐 디자인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 생산이 나아 규모의 경제로 SMR이 이제 우리가 좀 더 파퓰러하게 이제 보급될 수 있고 글로벌 시장도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규제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SMR 디자인 단순화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렇게 초기 시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고 성숙도를 높여야 되는 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발전소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레슨 런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기술 빨리 모연을 통해서 기술 위험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공장 뭐 파운드리 그 구축하고 뭐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공장 제조 능력도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루, 그 HALU 연료 생산 능력도 그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R&D나 인프라, 아까 그 뭐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 무엇보다 요즘 원자력 SMR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우려를 이제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여러 가지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SM을 국가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가 SM을 아주 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MR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SMR을 촉진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MR을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저희들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이라든가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디벨로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컨트롤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대류가주 법무부는 대류가주에서는 많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스마트, 마지막으로 스마트가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는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중소형 원자력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이 사실 초도 호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안 되고 건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빨리 앞서 나간 나라였고, 저도 이제 이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금 SMR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이제 강국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빅5에 들어가는 원자력의 우수성이 있고, 저희 약간 숙련된 기술과 서플라이 체인, 우리나라 되게 강합니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어떤 위치에 있고 능력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민간 산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틈새 시장을 빨리 공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빨리 우리나라의 원자력 SMR을 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관련해서 가장 빨리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도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능력이 좋고 우리 대한민국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찍어놓은 데려가지고 김신우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 있는 SMR이랑 다른 어떤 베이직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이걸 보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쪽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하여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웹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드렸고, 혹시 무슨 어떤 질문이라던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 뭐 여기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돼요,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답변 내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이미 SMR의 게임 체인징이 되고 있고요. 우리만 지금 사실 2035년도에 우리 SMR이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지만 우리가 빨리 이제 뭔가를 잡아야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어떤 관심도 되게 필요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이 리스크를 통해서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면서 나가는 어떤 우리가 파이어니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SMR이 지금 미국에서 건축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케일 건축 계획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얘기가
실패가 됐죠. 하지만 그 국외에서는 뉴스케일, 그 루마니아에 뉴스케일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되고 있고, 속속들이 또 추가적인 국내 계획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은 조만간 뭔가 이제 첫삽을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막 삽을 뭐 뜨는 뭐 그런 어떤 광고들, 그 의지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향후 뭐 몇 년 안에 분명히 뭔가 이 SMR은 지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그 빨리 지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 주신 거는 SMR 성공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지어놓은 발전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국이 제일 빠르죠. 저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또 보시면은 대단히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지금 뒤쳐졌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번 안 가본 일을 누구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0년도에 이미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인허가를 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우리는 이미 원자력 생태계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복원이 되고 그런 것들을 봐서 꾸준히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 SMR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가깝게 그 협력을 해서 세계 시장을 같이 이제 양분하고 같이 쉐어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민간의 참여. 민간이 이제 가장 주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 각종 몇몇 기업들, 대기업들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공장이 지금 전력을 보시면 매출의 20%가 그 전기 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기 요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 자체 전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SMR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그 SMR의 단가가 낮아지고 결국에는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SMR 관련해서 대류가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류가주는 그 로펌입니다. 그래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기업 자문도 하고요, M&A도 하고 파이낸싱도 하는 어떤 로펌이지만, 저희들은 그 SMR 사업을 단순한 어떤 그 법률 어떤 영역으로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어떤 그 지식을, 그리고 법적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같이 함으로써 기업에게 단순히 이제 일이 끝나고 뭐 계약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같이 로드맵을 짜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SMR의 성공적인 운영과 건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은 아주 좋은 유익한 에너지지만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제 핵비 확산, 수출 통제, 그리고 각종 그 방사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원자력 연료 뭐 이런 부분 풀 사이클로 매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커머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고 그리고 건설 중에 있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파이낸셜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든 들어와서 어떤 개발을 할 상황에서 우리가 파이낸셜 리스크를 컨트롤해서 우리 디벨로퍼들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웨비나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참 아침 10시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만나 뵀지만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뭐 필요한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대류가주 쪽에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계속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SMR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SMR에 대류가주가 같이 있고 대류가주 대류가주 하면 SMR이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관심을 많아주시고 언제든지 뭐 저희 도울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